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분입니다. KBS 한승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KBS 기자 한승윤입니다. 그 주말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시다가 네. 이번에 그 제2에 합류를 하셨는데 네.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오자마자 그런 얘기래요. 저희 간판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합류하게 돼서 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성일입니다. 네. 자, 21대 국회가 어제 첫 문을 열었죠. 그런데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얘기인데요. 몇 분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사안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쏟아져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과연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되묻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진흙탕을 만들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5월 7일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적극적인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애초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측이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해왔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윤 전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였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비롯해서 국고보조금 공시가 누락됐다던가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해서 헐값에 팔았다. 뭐 해외 사업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채 풀리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 있었던 분들조차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 좀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용수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다면 왜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진위는 무엇이고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해야 되는가를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따라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속았다라던가 이용했다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만 빼서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의혹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의혹을 부풀려가는 기사들을 계속 양산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릿속에 남은 기사들은 뭐냐면 정대협은 없어져야 한다와 같은 잘못된 메시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여성 인권 운동으로 이 모양을 바꿔야 한다. 이제 좀 지금까지 해왔던 정의원의 활동들을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다음 문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기존의 의혹 보도, 그 의혹을 굉장히 남발함으로써 의혹 자체만 남아있는 보도들과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이번 혼란을 자초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이 첫 단추를 잘못 깨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용수 고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의연 이용수 고문이 윤미향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정의연의 운동의 과거를 평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동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운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고조할 것인가. 두 번째, 과거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세 번째, 미래의 핵심 운동 세력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언론의 어떤 보도를 보다 보면은 이러한 본질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 지역적이고 부가적인 문제를 언론이 주목하게 됐고요. 또 더군다나 검찰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위안부 문제 이 사건을 다루는 운동의 대의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용수님의 어떤 진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그들이 해왔던 운동이 폄훼돼서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원칙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원칙 전혀 고려하지 않을 우리 언론의
어떤 보도를 이미 예상한 지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런 슬픈 예감이 전혀 틀리지가 않았던 거죠. 홍성일 연구원님은 지금 이용수 고문이라고 하셨고 네. 임자훈 변호사는 이용수님. 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보도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라고 지금 칭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칭해야 될지 이분을. 예. 제가 어떻게 고문이라고 말씀드렸던 예, 이유는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 순간 마치 그 할머니와 그 윤미향 대표 사이에서 어떤 오해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영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용수 고문으로 직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 고문이라는 어떤 호칭이 이용수님 전체 생애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분밖에 다루지는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이름 부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은 특히 할머니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역사의 증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소녀와 할머니 사이의 어떤 간극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언론이 이 할머니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데 오히려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니까 기억이 온전치 않을 거라는 둥 혹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도 인터뷰를 할 때 김복동 할머니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호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역사성을 살리되 우리가 그 말을 오염하거나 혹은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할머니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있었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더 이상 어머니라고 칭하지 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요. 그분을 어머니라고 칭하는 이유가 그분을 뭐 약자이고 객체이고 뭐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그 지위를 부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통해 쌓아왔던 맥락과 의미와 역사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명칭에 부여했던 존중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그 명칭을 뺨으로써 그러한 과정 자체가 약간 거세되는 그런 우려도 좀 갖게 돼서 저는 이용수님이라는 명칭을 쓰긴 했지만 할머니라는 명칭도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저는 이런 호칭으로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하는 여러분이 놀라울 뿐입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정의연 측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같이 설명 자료 그리고 정정 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증거가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제대로 뭐 짚거나 바로잡는 경우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부정편향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 끌고 다니며 이용해 놓고 묘지서 가짜 눈물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 역시 따옴표를 쓴 제목인데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딱 한 줄입니다. 뭐냐면 김복동 장학금은 정의연 관련 활동가 자녀들만 혜택을 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화 김복동을 보면은 2018년 바로 6월 9일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직접 제1조선인 학교에 가서 여학생에게 김복동 장학금이란 걸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김복동 장학금은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남은 돈에 대해서 김복동 장학금 신청 공고를 하게 냈냐면 할머니 유지를 이어갈 미래 세대에게 하는데 특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평소 뜻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맥락을 전혀 모르고 보면은 모든 김복동 장학금이 이렇게 좀 유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오해 여지를 줬고 여기서 또 하나 잘못된 거는 정의연 관련 활동가 자녀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단체 관련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오해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은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진실 규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혹으로만 넘어간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면 느낌과 분위기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 이 분명한 경계를 잡기가
기준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지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점이나 뭐 술집 3,300만 원 기부 이런 내용들은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이 나오면 그 지점을 정정하고 넘어가거나 또 그 대응을 다루면서 일단 다음 의혹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언론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의혹을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응이 나오면 거기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또 반응하는 게 계속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 이용수 고문의 정의연 비판에 대해서 정 의원이 초기에 그 대응 자체가 서툴렀던 부분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예컨대 그 할머니가 서운하고 섭섭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그 운동의 어떤 동일한 그 동료로서 그 이용수 고문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또 심지어 고령, 기억 운운하면서 그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위안부 피해 어떤 진상규명 운동 자체가 기억에 기초해서 하는 건데 할머니의 기억을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정 의원이 어떤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언론 역시도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그 이용수 고문의 어떤 문제 제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중계식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일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그리고 진상 규명, 세계 여성 인권 운동 지속 이런 어떤 운동의 본질 자체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워낙 취재가 과열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고령의 위안부 생존 할머니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는 가정집 형태의 쉼터에 배를 연신 울려대거나 또 할머니들 여러분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 생활 공간에 무작정 들어가는 기자도 있었거든요. 이런 취재 가능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그러니까 각 한 언론사가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언론사들이 그렇죠. 각 한 번씩 다 한다고 하면 수백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답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는 필요한 그림을 확보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단순히.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취재를 시도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인 거죠, 말 그대로. 예. 이렇게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여가면서 내놓은 결과물들이 과연 어떨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2018년 12월에 BTS 팬클럽 아미가 정의연 측에 방한용품을 기부를 했는데 이걸 고 곽이남 할머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의연 측이 그날 밤에 바로 고 곽이남 할머니께 선물을 전달하는 사진 또 이용수 할머니한테는 택배로 붙인 영수증을 공개를 하면서 기사를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선과 매경은 삭제를 했고 중앙일보는 기사를 수정을 했는데 확인했다를 주장했다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앙일보가 우리 제2가 그 강조하고 권장했던 기사 수정 이력제를 받아들였는지 수정 이유를 기사 말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체로 저의 칭찬이 나갑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정의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요. 곽예남 할머니에게 전달한 패딩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한테 배달된 그 택배 영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수정한다는 거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너무 지나치죠.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삭제해야죠. 네, 그러니까 기사가 명백한 오보가 맞다면은 네. 상식적으로 맞다면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가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명백한 오보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인터넷에서 내리는 게 예.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누가 봐도 예. 합리적인데 네, 가정하지 마세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승윤 기자가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그 기사를 누군가가 또 인용을 하고 다시 재가공하고 그래서 오보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예. 그 엄밀히 얘기하면 이 기사 수령 이력제에 적용이 악용한- 안 된 거죠, 이거는. 악용한 거라고 악용한 거. 이건 예. 진짜 고집이에요, 고집.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화가 난 부분이 아미나 BTS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강해요. 네. 휘발력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그렇게 휘발력이 강한 문제를 잘못 사실 적시를 했다면 당연히 수정하고 정정했어야 되는데 사실 확인 가능한 기사조차도 정치적인 기사로 바꿔놓고 진실이 있는 기사인데 진실 공방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보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의혹 보도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쉼터 관련한 의혹이 보도됐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쉼터를 그것도 윤 의원 남편의 지인에게 고가에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부터 해서 윤 의원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7,5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저는 이 보도에서 정작 방점을 찍은 게 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자산관리 전문가를 모시고 왜 돈 관리를 엄결하게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손해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기사의 대부분은 의혹이라는 단어를 달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뒷거래가 있고 횡령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남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파봅시다라고 의혹을 던지기 수법으로 기사가 마련됐다는 거죠. 7억 5천만 원에 구입해서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기분 관리를 잘못한 결과가 사실은 돼버렸죠. 그리고 증빙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공동모금회가 회계평가 F등급을 매긴 것도 사실이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사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는 방식을 보면 가령 한국일보 5월 17일자 윤미향 아버지의 쉼터 관리비 7,500만 원, 정의연 사료 겹지 못해서 사과. 그러니까 기사의 주요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린 기부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사의 말미에 이 관리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7,500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120만 원 혹은 50만 원씩을 받아서 합하면 이제 7,500만 원이 된다는 건데 이것을 그냥 합산한 액을 제목으로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취재한 기자의 의도는 정말 검증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이 기사가 소비되는 방식은 그냥 되게 선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느낌과 분위기로 가는 대표적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가에 사서 헐값에 팔았다. 이것이 과연 이 도덕성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력의 문제인 건지 이 정확하게 좀 언론에서 이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아버지 관련해서도 이거를 정반대 프레임으로 비정한 딸 프레임으로 만약에 이걸 비판 기사를 썼어도 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심지어 언론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논의를 더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좀 보죠. 정의와 기억을 독점할 수 있나라는 칼럼에서 정의연에 대해서 반일 민족주의의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좌파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국정교과서처럼 정의와 기억을 독점한 형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정의와 기억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연 운동이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문제화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때문에, 해방 후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고 90년대 초반에 위안부들이 등장하고 그 당시에 피해를 고발했던 건데요. 과연 이 기억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는 누구인가 따져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그 이용수 고문의 일부 증언에 지금 불일치만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어떤 증언의 신뢰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2016년 일본이 유엔에서 그 위안부 문제가 조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논리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연은 그 일본이 유엔에 나와가지고 그런 억지를 부리게 만들 정도로 이 문제가 세계 보편적인 문제라고 확대한 아주 중요한 운동의 주체였거든요. 그러한 성과들을 지금 깎아먹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칼럼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의연은 위안부 해결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기금도 정대협은 거세게 반대했으나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유족 68명은 치유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피해자 단체 사람들에게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도 소박한 아픔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보일지 모른다.
되게 비슷한 문장이 옛날에 반올림에 대해서 있었어요. 반올림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시민단체로서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컸다. 반올림의 주장은 벌써 8년째 아픔과 세월을 보상받지 못한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잘못한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이 결국에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아무런 경계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반일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윤미향 의원이 이제 과거에 SNS에 이제 일본 과자 사진을 올리는데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일본 과자를 먹을 수 있냐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되는 모습 제가 포착했습니다. 사실 규명이 됐잖아요. 그 일본에서 온 활동가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일본 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 날이죠. 26일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라는 입장을 했거든요. 김어준 씨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수 고문의 뒤에 분명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그리고 이용수 고문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어때서요? 근데 그런 어떤 맥락들을 거세하고 이용수 고문의 어떤 고립만을 지금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외로이 이용수 고문이 홀로 지금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질을 잘못 짚은 김어준 씨의 프레임입니다. 언론이 이것을 부풀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예상 못할 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쁜 영향력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의원 본인도 이용수님의 문제제기 다음 날 YTN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총선 때 시민당 공천에서 탈락한 최용상 대표를 만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 결국에는 그분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이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정의연 문제를 우리가 도덕성을 넘어서서 불법성 혹은 회계 불투명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되고 정의연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와전된 상황이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과거와 현재 지금 딱 봐도 온도차가 굉장히 나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예. 이 합의에 대해 합의 다음 날 중앙일보는 무려 12개의 보도를 쏟아냅니다. 일면이 새로운 관계 열어나가자. 아베 위안부 사죄, 일본 책임 통감. 뒤에서도요. 아베 위안부 피해자들 상처 치유 착실히 해나갈 것. 그러니까 아주 잘된 합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주는 2015년 합의를 윤미향 의원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합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할머니들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당시 방송도 잘한 게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합의 당일 어떤 비판이나 검증 보도는 없었고 예. 당시 KBS의 첫 보도를 보면 위안부 협상 타결,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이 제목이었고요. 그다음에 MBC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 10억엔 출연, 그리고 SBS는 위안부 타결, 한일 관계 새 돌파구 열었다였습니다. 타결, 뭐 돌파구 이런 단어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게 되네요. 네,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띄우기라고 할 수 있지요. 같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15년 12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정치적 부담 알면서도 합의 택한 박 대통령 그리고 풀리지 않는 노여움 다투기는 정부 뭐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띄우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맞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틀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있는데 불과 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달라진 거는 정권만 달라진 건데 바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한국의 보수 언론이 위안부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생각이 바뀐 거라면, 다시 말해서 2015년 합의에 대해서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틀렸다라고 보는 거라면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그 틀린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님의 가장 바람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화요일이죠.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는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라에 이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제 17분으로 줄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 죽어도 할머니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그리고 그 김순덕 기자가 문제시했던 정의연의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도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뭐냐면 범죄를 인정하라,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법적으로 배상하라, 진실을 규명하라. 이 4가지 문제는 저는 정의연도 이용수 할머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은 이것을 부정하고 나머지 어떤 언론이나 진보 언론은 긍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뭐 회계 불투명이라던가 진실 규명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이 위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이걸 논외로 하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2호선에서만 최근 4년 동안 한박이 사고가 3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머리가 아팠기에 역사를 빠져나갔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태규가 술 먹고 스스로 신족사한 것입니까? 검찰과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 아끼려 2인 1조 규정 안 지켜서 빈곤 혼자 일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퉁쳐서 청년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용균이가 다시 살아와서 그 자리를 하더라도 구역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절대 살릴 수 없게끔 지금 법이 통과가 돼갖고 기업에서 안전을 방치했을 때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 있어야만 죽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에도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흡사한 산재가 발생을 했죠. 산표 시멘트 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지 약 2시간 만에 발견된 건데요. 이 사고는 2018년 고 김용규 노동자 사고와는 닮은 꼴인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특히 두 사고는 언론 보도량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두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주요 일간지 지면 보도량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약 84건의 기사가 나온 2018년 사고와는 달리 산표 시멘트 사건에 대한 지면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사한 산재 사고인데도 언론의 주목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언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째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사실 생명의 무게는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매우 흡사한 사고인데도 하나는 언론이 정말 많이 주목했고 하나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어려운데 굳이 그 두 사고의 차이를 찾아본다면은 이제 과거 사고는 청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고 과거에는 소지품에서 컵라면이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 설마 이 사소한 차이로 언론이 주목하고 안 하고가 결정 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다고 맞습니까?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수도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로한 노동자, 그다음에 지역에서 벌어진 산재 이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중앙 언론에서 이것들을 받지 않았던 거였죠. 실제로 KBS를 살펴봤을 때 사고 발생 6일 만에 산표 시멘트 사고 관련 첫 단신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아까 예. 컵라면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때 컵라면이 보여주는 그 청년의 일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공감대가 컸다는 건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냐는 거죠.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정서적 공감대 내지는 그림으로서의 활용도에 있어서 너무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무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그림이 없을 때 이렇게 쉽게 언론은 외면하는가. 이거 분명 언론이 갖고 있는 선정적 보도 혹은 눈길을 끄는 보도에 몰려가는 것의 속성이 좀 문제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 이 사고 한 달 전에 사측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재발생 시 중징계를 감수한다는 내용의 안전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안 됐거든요. 산재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돌린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발견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언론에서는 후속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발굴해내고는 하는데 이게 중앙 언론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언론이 보도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제가 주목했던 게 이제 JTBC 보도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계속 산재 계획 보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사례에 집중을 해가지고 안전규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랑 그에 대한 사업주 책임, 국가의 관리 감독 문제, 사업주의 고의적 감독 방해, 그다음에 물량팀이라 명명되는 어떤 하청 재하청 구조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메인 뉴스의 첫 꼭지를 한 뭐 5개, 6개씩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이거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주목을 계속 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실 했고 보도 가치를 실제로 직접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러한 기획을 우리나라 방송사가 연달아서 여러 군데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높아지죠. 국회가 움직여요.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언론의 역할로서. 자, 한 달 전 무려 38명이 희생된 이천 화재 참사, 이천 한 익스프레스 참사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일간지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첫날에는 163건, 둘째 날 242건에서 나흘째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열흘 만에 한 자릿수 5건을 기록을 했거든요. 무려 38명이 숨진 대형 참사였습니다. 정말 빨리 잊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기억에도 상당히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 혹은 내가 피해가 본 걸 아니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약간 남의 일처럼. 근데 산업재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잊혀지는데 저는 이제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4개의 기둥이 언론, 기업, 구조, 그리고 제도 이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언론은 일어나자마자 거의 원인이 나옵니다. 추정할 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사고 순간에만 몰릴 뿐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규제를 미준수하고 감독을 부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사고 당일에는 방송사들이 정말 발빠르게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사상자 인원을 집계하고 화재 진압 상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4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데 이어서 점점 늘어나는가 싶더니 무려 3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어김없이 안전불감증이란 단어 등장을 했고요.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우레탄 폼, 용접 불꽃이 주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사실 예상 가능한 보도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안전불감증, 샌드위치 패널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닌가? 뭐 이게 잘못된 보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까?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엇이 원인일까를 막 찾으려 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하나의 물질을 지목함으로써 다른 것이 은폐될 위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어쩌자고.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샌드위치 패널을 처벌할 거야? 아니잖아요. 이러한 그러니까 인화성이 강하다, 위험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봐야죠. 그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법령을 봐야죠. 당시 현장에서 이것을 감독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보도가 있으면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러한 물질을 원인으로 딱 지목시켜버리면 정말 그래서 어쩌자고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한승현 기자, 네. 왜 이렇게 이 보도 패턴들이 뭐 계속 질문을 드리지만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기자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수습 기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를 취재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배는 그럼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깨지기 일쑤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사고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도 원인을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원인이 나올 리가 만무하고 이 기자는 위에서 이제 선배가 이렇게 깨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경찰이나 소방당국을 졸라서 아주 조그마한 단서라도 나온다면 마치 그게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기사를 쓰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자의 어떤 관행이 이런 성급한 원인 추정의 어떤 보도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배 실명을 좀 공개를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론들이 2008년 그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이 사고가 판박이라면서 또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언론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강태선 교수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연 구조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는 저렇게 도크를 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2008년 사고에서는 용접 작업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쓴 기사들이 많이 있었던데 아예 없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정확하게 수정되지 않은 채 고착이 됐기 때문이죠. 폴리우레탄 발포할 때 쓰는 A액, B액은 인화점이 극도로 높아서 뭐 한 200~300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발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폴리우레탄 발포 작업 자체가 발화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건 뭐 이쪽 분야를 아는 사람 모두 하는 소리고요. 샌드위치 판넬이 미처 불이 붙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피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다 실은 초기에 그 급격한 화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국가수의 감식 결과는 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더 파헤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쉽게 판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판박이인 이유가 뭔데 하면은 샌드위치 패널 얘기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안전 불감증이네 또는 뭐 근로자의 부주의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그런 것들은 근로자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럼 참사가 발생했던 식으로 해서 예방이란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사업주고요.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묻지 않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사건이 항상 기승전결해서 결까지 못 가고 기승전에서 늘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의 재해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지도 못하고요. 언론 역시도 이러한 사건들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언론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언론 오보 판박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꼬집은 만평이 있습니다. 딱 두 컷으로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습니다. 왼쪽이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참사, 네. 오른쪽이 2020년 이천 물류 창고 참사. 네. 근데 사업주나 시공사나 네. 다들 뭐 기분이 좋아요. 사고에 이름을 붙이는 관행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대다수 언론들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천 화재 참사, 이천 참사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은 한 익스프레스 산업재해 사건, 또 경향신문은 이천 한 익스프레스 참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참사만 하더라도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합의적인 어떤 규범이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세월호도 참사라고 부르잖아요. 세월호도 참사라고 부르고 지금 이 기사들 보자면 뭐 또 일어난 대형 참사, 되풀이 이런 어떤 제목이 연동이 되면서 마치 참사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까지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업주 이름이 빠짐으로 인해서 후속 보도가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은 돌아가셨고 사건은 발생했고 피해는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론 소비자로서 원청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어떤 점에서 미리 봉쇄하고 있는 거죠. 사업주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되게 만능키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참사가 아닐까 싶어서 정말 어떤 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거를 모르면 부끄러울 정도로 유명한 사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예. 생전 처음 들었는데요? 그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그거 너무 잘 알죠. 이게 뭐냐면 2007년 12월에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끌던 대형 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해서 대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사건을 우리가 흔히 이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해양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내외 관례가 그 원인 제공 기업이나 유조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였고 심지어 당시 우리나라도요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 유출 사고 그 보도 자료도 그렇게 계속 명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 8월에 고려대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두 그룹의 대학생들에게 각각 삼성 허베이 스트릿호 기름 유출 사고, 그다음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명칭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기사를 읽게 하고 반응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랬더니 전자의 학생 그룹에서는 사고 책임을 삼성한테 돌리면서 분노를 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행동 의지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태안 주민들에게서는 동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킨다. 근데 후자의 그룹에서는 이 사고를 마치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쯤으로 여기는 정서가 강화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국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원인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을 분산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그 조직 자체나 사업주의 책임은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저항을 언론이 명명을 통해서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 같은데 어떤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책임 주체가 누군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차차 또 이름을 바꿔가면 되죠. 원인이 밝혀지면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은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기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대표적이가 나양의 사건 때 조두순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지금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바꿔가는 것 자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시경 기자. 오늘 제2 함께 처음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산재 보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동안 저 역시도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기사를 제2픽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기사는 임재원 변호사가 적극도 추천하셨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언론사나 이제 기자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발짝 앞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세요. 이번에 김지환 기자가 다루었던 사례는 은폐 이전에 제도적으로 감춰지는 산재 사고여서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나 노동계도 잘 조명하지 않았던 그 어선원 산재 문제를 다룬 기사예요. 매년 140여 명의 어선원이 사망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사각지대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을 조명하면서 산재 원인인 안전장치 미비, 이주노동자 착취, 어선원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해서 나름 이제 노동운동권 활동가다, 그리고
비교적 산재 문제에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변호사다라는 평을 받아왔던 저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실력 부족을 절감하는 그래서 더 감사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랑을 하시는데요, 은근히.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 탓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업 산재의 심각성을 직접 취재한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예, 평소 제이 자주 보십니까? 종종 챙겨보고 있는데 예. 조금 요즘 아쉬운 거는 최욱 씨 천적 같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주진영 전 사장님이나 네, 그런 분들이 좀 요즘은 자주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저를 있습니다. 뭐 싫어하세요? 아이고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제2에서 예. 기자분들을 극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우리 제2 시즌 1에서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라는 이제 기획 기사를 다루면서 정말 극찬을 했었거든요. 경향신문에는 이 노동 관련한 어떤 특별 팀 같은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상시적인 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러니까 오늘 퇴근했다가 안전하게 일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굉장히 상식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상식조차 잘 담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꾸준히 다루자 이런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떤 의도로 처음 기획을 그러면 하신 거예요? 우연히 지난해 12월에 제주 앞바다에서 베트남 선원이 20대 선원이 이제 일을 하다가 양만기에 끼어서 숨졌다 이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양만기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어서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 네, 검색을 해보니까 양만기에 끼어 숨졌다라는 기사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을 할 때 좀 많은 사고 유형을 봤었는데 그때는 한 건도 못 봤었거든요. 양만기 사고를.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가다 보니까 어선원재해는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선원보험 통계에 잡혀서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67명이 좌초든 침몰이든 작업재해든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이거는 정말 사각지대였구나. 그래서 한번 꼭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다 위에 김용균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상편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유형, 사례들을 이렇게 쓰셨던데 보면서 너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어떤 사고 유형이 있었냐 하면은 지난 1월에 남해 앞바다에서 60대 부부가 이제 가족 조업을 하시다가 두 분 다 양만기에 끼어서 숨지셨는데 남편분이 먼저 끼셨는데 아내분이 남편을 구하시려다가 같이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정지 장치 같은 게 없나요? 사고를 감지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멀전시 스탑이라고 이제 비상 정지 장치를 바로 누를 수 있게 해서 일부가 불가피하게 이제 빨려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빨리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R&D를 하고 있는데 또 워낙 어선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과연 현장에 R&D 성과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화이트 칼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화이트 칼라의 관심사로 뉴스를 보지 않았었던가. 네. 집값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저를 포함한 또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 현장에 대한 관심이 저 역시도 없었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이분들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다리 한쪽이 나중엔 결국 잘라야 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음에도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굉장히 그건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한번 이렇게 띄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선장은 선원이 다쳐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안고 흔들리는 배 위에 누워 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묘사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좀 아팠습니다. 제가 워낙 또 성물 근성이 강한 사람이라 독자들이 이거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거 쉽게 표현해서 돈 안 되는 기사인데 이런 거 품은 또 많이 들고 이거 해야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조회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1회 메인 기사 선원들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게
상대 한 1만 회 정도 그건 좀 봤을 것 같아. 하편은 거의 안 봤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1회 메인 기사 말고는 대부분 뭐 5천 회조차 못 넘겼고요. 최욱 씨가 사실은 그 조회수에 죽고 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좀 비법을 팁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부끄러운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 기사를 이번에 이제 공부 차원에서 봤단 말이죠. 너무 좋아. 진짜로. 그리고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를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안 다룰 것 같아요. 저는 언론 소비자가 주권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착한 가게 혼내주기라고 네티즌 분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거나 좋은 뜻을 가진 것들, 이런 어떤 그런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좋은 기사라면은 정말 착한 기사 때려주기, 좋은 의미로 때려주기처럼 소비해주는 게 운동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좋습니다.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덥석 받으셨네요. 조회수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가 유의미한 성과도 냈어요. 지난 26일 바다위의 김용균 후속 보도인 해수부 바대 김용균 막을 안전기준 만든다. 이 기사를 보면 해양수산부가 선원법상 선내 안전보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바다 위의 김용균 시리즈의 지적을 받아들인 거죠. 그 2015년 1월에 그 해사노동협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수부는 그 발효에 따라서 선언법에 그 선내 안전 보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수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재할 때 놀란 게 그 해수부 담당 과에 전화를 해서 이거 혹시 아직 안 된 거 맞나요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고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누락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이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선언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은 2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대한 사각지대가 남게 되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언이든 어선원이든 그리고 톤수에 상관없이 이 안전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법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에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라는 김훈 작가의 특별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빛나는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지경인 것은 아니다. 말은 늘 넘치고 넘친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넘치되 그 능력을 작동시킬 능력이 없으니 능력은 있으나 만하다. 저는 방금 김재환 기자님 말씀에 굉장한 공감과 힘을 느꼈어요. 뭐냐면 전화 한 통으로 계류 중이었던 것, 그리고 묻힐 법한 그런 법안이 다시 떠올랐잖아요. 저는 이게 기자에 대해서 대개 언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을 전화 한 통화로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밥벌이를 벌어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는데 먹지 못하면 안 되고요. 버는데 먹지만 살지 못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상식적 수준으로서의 마찬가지 회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 그걸 좀 언론이 계속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반올림 활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니들이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라는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산재 문제, 노동자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자분들한테도 자신감을 갖고 계속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김훈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저도 답은 다 나와 있다고 봐요. 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실 치료제나 백신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아직까지 그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아직 우리 사회의 힘이나 의지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중대재해 상황판도 하나 붙여서 대통령께서 그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약간 힘을 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성일 연구원, 김지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아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아요. 자,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One.